문무왕 비문의 수수께끼는 풀릴 것인가? 우리의 의문이 시작된 투후라는 낯선 한자. 뜻밖에도 투후는 김일재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였다. 머나먼 중국 땅에서 우린 문무왕 비문에 등장하는 투후 김일재를 다시 만났다. 감독성 무위에는 김일재의 후손들이 조상 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김씨 집성촌도 있었다. 묘비석과 무덤까지 남아있는 역사적 실체를 가진 투후 김일재. 그는 신라 김씨 왕조과는 어떤 관계일까? 왜 신라 김씨의 뿌리를 밝힌 문무왕 비문에 등장하는 걸까? 투후에 이어서 신라의 시조로 나오는 성한왕은 또 누굴까? 신라 김씨 족보에 올라있는 시조는 기말지다. 성한왕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적으로 없습니다. 삼국사기에도 기말지의 이름만 나올 뿐 성한왕이란 존재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문무왕 비문에 호련히 등장한 성한왕과 김일재. 여기에 투란 흉노족으로 밝혀진 투후 김일재와 성한왕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손에 잡힐 듯하면 저만치 달아나는 신기루처럼 의문을 더하는 신라 김씨 왕족의 비밀. 그 진실의 빗장을 열기 위한 우리의 추적은 계속됐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무왕 비문에 등장하는 투후라는 글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투후라고 하는 것은 흉노족의 태자였던 김일재를 위해 만든 한나라의 제후 관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후 김일재는 김씨성을 최초로 사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문무왕 비문의 투후 김일재는 신라 김씨 왕족의 뿌리를 밝히는 대목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낯선 인물 성한왕. 이 성한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헌 기록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흉노족 김일재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지금부터 문무왕 비문에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린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출발점, 신라 김씨 왕족의 무덤부터 찾았다. 때마침 김씨 왕족이 잠든 경주 대릉원에서는 추향대제가 열리고 있었다. 그 후손들이 해마다 9월이면 올리는 추향대제. 그 첫 번째 대상은 신라 미추왕이다. 미추왕은 후손들에게 신라 김씨 왕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한 특별한 존재다. 김씨계에서 최초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미추왕이기 때문이다. 미추왕을 시작으로 김씨 왕의 시대를 열어간 신라 김씨 왕족. 그 뿌리는 어디에서 온 걸까? 우린 문무왕 비문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분명히 비문엔 우리가 모르는 낯선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신라 김씨 후손들은 투후 김일재와 성한왕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김씨 왕족의 시조를 모신 사당에는 계림숲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진 대보공 김알지의 위패만 모셔져 있을 뿐이다. 김알지는 우리 역사에 나오는 낯익은 인물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계림숲에 황금 괴짝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그 밑에서 흰 닭이 울고 있어 금괴를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나왔다. 그렇게 돌연 탄생한 인물이 김알지다. 서기 65년 계림숲에서 호련히 등장한 김알지의 금괴는 어디서 온 걸까? 왕세대로 맞춰가 안 맞지. 신라 김씨 족보에 첫머리에 올라있는 김알지. 알지의 이름 위에는 아무도 없다. 성한왕이라고 하는 문헌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상당히 그냥 함부로 이걸 어떤 학자든 뭐든 중요한 적이 아닌 상황에서 해가지고는 박신의 성덕 전에서도 엄청난 엄청난 문제가 타당이 될 수 있고. 김 아까 누구 핵이요? 김자 됐자. 이께. 김일제. 그 문무왕에 피해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이래까지 배우는 것도 그렇고 기록도 받고 하지만 처음 듣는 소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여기서 그게 맞다고 인정해본다면 우리 경북민간에 큰 혼란이 옵니다. 그거는 우리 믿을 수 없어요. 김씨 문중은 그 뿌리를 밝힌 문무왕 비문에 흉노적인 투후 김일제가 나온다고 하자 더욱 당혹스러워했다. 누구보다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김씨 왕족의 후손들조차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문무왕 비문의 진실은 무엇일까?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는 유언을 남긴 문무왕. 그는 왜 후손들마저 당혹해하는 투후 김일제와 성한왕이란 낯선 인물을 기록해둔 걸까? 어쩌면 이 모든 의문이 시작된 문무왕 비문에 우리가 찾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비문을 살피던 중 다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구절은 투후와 그에 연이어 등장하는 제천지운 전치렵이었다. 제천지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후손들이 전치렵, 칠대를 전하였다는 뜻인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투는 김일제 가게밖에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도 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건 무제가 창하는 새로운 관직입니다. 그 시급의 이름이죠. 오늘날 산동성에 있는. 그 투후와 제천지윤, 즉 제천한 사람의 후손과는 같은 뜻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투후 제천지윤. 그것은 뭐 아주 글자 그대로 뚜렷하게 우리는 투후의 후손이다. 즉 제천지윤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투후 김일제의 자손이 칠대를 전하여 신라 김씨로 이어졌다는 것일까? 투후 제천지윤 전칠렵이라고 하는 이제 문구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투후의 후손인, 그 다음에 이제 전칠렵이다 할 때 이 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잎사귀, 잎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투후의 후손이 칠대를 전해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린 비로소 투후와 성한왕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투후가 나오는 구절과 15대조 성한왕 사이에는 판독이 불가능한 두세 글자밖에 없다. 복원한 비문을 다시 확인해보자. 투후 제천지운 전치렵은 훼손된 두세 글자에 이어서 곧바로 성한왕과 연결된다. 비문 내용의 흐름으로는 성한왕을 투후의 칠대 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문무왕릉비에 보면 분명히 신라 김씨들이 그 흉노죠. 흉노를 자기들이 조상으로 여겼던 그런 말하자면 조상 의식이랄까 그런 게 있었던 건 문헌 그 기록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지요. 우리보다 200년이나 앞서 이 구절을 고민한 실학자 유득공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놀랍게도 문무왕 비문은 신라 김씨 왕족의 뿌리가 흉노족 김일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문무왕 비문은 이렇게 신라 김씨 왕족의 선조가 흉노족인 김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셈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 비문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단순한 수식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상식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비문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것은 적어도 통일 신라 사람들은 당시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흉노족이라고 하면 보통 한족에 의해서 몰락당한 북방 오랑캐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들 알고 계십니까? 흉노라는 글자는 이렇게 오랑캐 흉에 노의 노자까지 써서 흉악한 북방 오랑캐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무왕 비문은 흉노족이 자신들의 선조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린 수수께끼의 단서를 찾아 중국의 최북단 내몽골 자칙으로 달려갔다. 흉노의 활동 무대로 알려진 음산산맥 협곡. 우린 이곳에서 양떼를 먹일 풀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던 흉노족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깎아지른 암벽에 바위 그림이 그려져 있다. 신석기 시대부터 이곳을 무대로 살아온 흉노족이 남긴 바위 그림이다. 이 지역 음각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을 타고 달리는 흉노인의 모습이었다. 바위 그림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낸 흉노족은 마류에서 태어나 마류에서 생활하며 달렸던 북방 기마 유목민족이다. 변방의 유목민에 불과하였던 흉노족이 중국 본토를 위협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한 것은 기원전 3세기 무렵이다. 산서성 대동시 외곽에는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한나라 때 쌓은 만리장성이 지금도 남아있다. 하지만 진시황 때부터 쌓기 시작한 만리장성도 흉노를 막지는 못했다. 중국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한 백등산 지역은 만리장성을 사이에 두고 중국 역사상 가장 쓰라린 격전이 벌어진 곳이다. 기원전 200년 흉노의 위협에 시달리던 한나라 고조 유방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흉노족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유방의 군대는 40만 기마 군단을 앞세우고 만리장성을 넘어온 흉노족에게 포위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백등산 정상으로 피신했던 유방은 결국 흉노의 선우에게 화친을 애걸한 끝에 간신히 풀려났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북방 오랑캐라 부르던 흉노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우린 사마천이 쓴 사기 흉노열전에서 유방이 맺은 화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흉노의 선우에게 한나라 공주를 시집보내고 조공을 바친다는 굴욕적인 화친이었다.
내몽골 자치주의 왕소군 무덤도 흉노가 단순한 오랑캐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한 명인 왕소군은 흉노의 선우에게 시집간 한나라 황실 여자다. 왕소군의 빼어난 미모에 반한 흉노 선우는 한나라와의 싸움을 멈췄다고 한다. 그런데 인근의 내몽골 자치구 박물관을 둘러보던 우리는 예상치 못한 낯익은 유물을 만났다. 단숨에 우리의 눈길을 붙잡은 청동솥. 내몽골 오르도스 지역에서 퍼져나간 이 청동솥은 흉노족이 말을 타고 이동할 때 싣고 다니며 사용했던 동복이다. 순간 한반도에서 출토된 동복이 떠올랐다. 이것은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발굴된 동복이다. 대성동 고분에서 흉노족의 동복이 출토된 것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머나먼 오르도스 지역의 흉노족이 사용했던 동복이 어떻게 한반도 남단까지 온 것일까? 우린 몽골공화국 국립박물관에서도 김해 대성동 동복과 같은 것을 다시 만났다. 몽골 노인울라의 흉노 지배층 무덤에서 발굴된 동복이다. 물과 풀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하던 흉노족은 항상 말등에 동복을 달고 다녔다고 한다. 동복은 중앙아시아를 누비며 대제국을 건설했던 흉노의 필수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동복이 출토된 지역은 대성동 고분만이 아니다. 경주 금령총에서 발굴된 기마 인무령 토기. 신라인들이 빚은 기마무사의 말등에 실린 것도 흉노족의 동복과 비슷하다. 이제까지는 그 간과에 있었던 인물의 그 등 뒤에 얹혀 있는 그 같은 물이나 액체를 따르는 그 붓는 그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그 같은 단지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실은 그 미세한 그 장식이 좀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그게 바로 북아시아 유목문화의 상징적인 요소인 동복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바로 스키토 문화,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의 한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왔던 문화적 파급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무왕 비문은 신라 김씨의 핏줄에 흉노의 기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 아닐까. 그 동복이 흉노 추장에서부터 흉노 추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동복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지역에 추장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만 갖고도 신라 김씨가 그냥 흉노하고 직접 연결된다. 그것은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주 금령총에서 발굴된 이 기마 인무령 토기를 보면 말 잔등에 이렇게 동복, 즉 청동으로 만든 솥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동복은 세계 고고학계에서 흉노족의 상징으로 통하는 것인데요. 한때 이 흉노족은 중앙아시아를 호령하며 중국 한나라로부터 조공까지 받았던 대제국을 건설했던 민족입니다. 어쩌면 이 신라 김씨 왕족의 무덤에서 발굴된 기마 인무령 토기는 신라 김씨 왕족이 한족으로부터 조공까지 받으며 대제국을 경영했던 이 흉노족의 기상을 이어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흉노 김일제의 후손들이 신라로 건너오게 된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이유로 한반도의 남단인 신라 땅까지 건너오게 된 걸까요? 김일제의 행적을 추적하던 도중 우린 뜻밖의 정보를 입수하고 산동성으로 향했다.
산동성 하택시에 김일제의 투국 유적이 남아있다는 정보였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하택시 성무현. 지금은 중국의 여느 농촌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원래는 김일제가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투국 땅이다. 성무현 입구에 세워진 투성 유적지 표지석 앞에 서는 순간 우린 비로소 이곳이 투후 김일제의 나라였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어쩌면 표지석의 기록으로 확인된 김일제의 투성 유적이 우리의 수수께끼를 풀어줄지도 모른다. 하택시 고대문명연구회장이 우리를 어느 숲으로 이끌었다. 성무현을 애워싸고 있는 숲이었다. 숲 바닥에는 곳곳에 벽돌과 기와편이 드러나 있었다. 누군가 파놓은 구덩이마다 성벽을 쌓았던 벽돌로 추정된 것이 나왔다. 这里面就是把草和到泥里头一烧，它就成这个状态，这就是汉代庄的标志。那当时的这个渡国都就在地下是吧？据这一带的群众勘探，在地下3米到4米，3米就出现西汉的房基了。这个地势比较高，3米就出现地下房基了。 那就是当时的渡国都在地下。对对，在地下3米。 황하강의 범람으로 김일제의 투성은 지하에 매몰됐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이곳에서 김일제를 기리는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这个大概就是民间现在老百姓就纪念他搞起来了。这个地方老百姓不叫都城，叫金城。 金密地的金，金星的金城，这个地方叫金城遗址，老百姓叫金城，我们官方叫都城。 김일제의 성을 따서 지금도 금성이라고 부른다는 놀라운 증언. 우린 순간적으로 신라의 왕도도 금성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김일제의 성을 딴 투국의 금성과 신라의 왕도 금성. 두 성의 이름은 완벽하게 일치한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역의 성 이름이 같은 것은 그저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我认为，原来修图部落的匈奴人带来5万，实际说5万，《汉书》说4万，不管几万，起码修图王得有2、3万人，可能大部分都跟着金密地到他的封地来了。 所以到这儿来得有2、3万匈奴人到这儿来了，这些人和当地的汉族群众融合在一起，共同建造了杜侯国的文明。 지금은 숲으로 바뀐 이곳에 김일제의 금성에 들어선 것은 기원전 86년. 3만여 명의 흉노족이 뿌리내리면서 김일제의 투국은 이주해온 흉노족이 생활문화를 정착시킨 그들의 왕국이었다고 한다. 만약 김일제의 자손들이 신라로 이주했다면 왜 그런 투국을 떠난 것일까? 한서에는 김일제의 증손자인 김당까지 투후가 이어진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중국 대륙에서 전한과 후한을 가르는 대격변이 일어났던 시기, 갑자기 투후 김일제가의 행방이 중국의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다. 김일제 가문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은 왕망이 쿠데타를 일으켜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웠다가 패망한 직후다. 우린 한서에서 놀라운 기록을 찾았다. 김일제의 증손자인 김당이 쿠데타를 일으킨 왕망과 이종 사촌지간이었던 것이다.
왕망이 패망하면서 투후도 끊겼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김일제의 후손들이 엄청난 회오리에 말려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왕망이 패망한 뒤 김일제의 후손들은 피해 숙청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딘가로 피신한 걸까? 우린 최근에야 다시 세웠다는 김씨 사당을 찾았다. 왕망의 난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김씨 가문은 자신들의 성까지 바꾸고 살았다고 한다. 몇 년 전부터 뿌리를 되찾기 위해 뜻있는 김씨들이 모여서 정리하기 시작한 흉노족 김씨의 족보. 이들의 족보에도 왕망의 쿠데타 사건이 잘 나타나 있다. 왕망의 패망 이후 엄청난 타격을 입은 김일제 후손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격변의 파도가 덮쳐오는 생사의 갈림길. 그들의 최종 은신처는 어디였을까? 怕刘秀报复，就是因为金的有的后代呢是参与了王莽的那个就是当时代汉，特别是金荡和王莽是亲戚，所以有一种说法是金氏的后代有一支就逃到了朝鲜半岛上。 왕망의 패망과 함께 산동성의 투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흉노왕과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 또다시 이동해야만 했다. 신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 발견은 기원 65년입니다. 가야 김씨의 시조 김수로 발견은 서기 42년입니다. 그런데 중국사에서 나왔던 김씨족들의 마지막 그 김일제의 7대손들이 중국 역사에서 사라진 때는 왕망이 죽은 해인 기원 23년입니다. 우린 중국의 고대 화폐를 전시하는 요녕성 박물관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화천이란 동전이다. 몸통에 화와 천이라는 글자가 찍힌 화천은 왕망시대 20여 년 동안만 만들어진 화폐다. 그래서 화천은 출토 유적의 정확한 연대를 알려주는 유물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도 바로 그 화천이 출토됐다. 아, 이건가 보네요. 우리가 전남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서 확인한 것은 분명히 왕망의 화천이다. 또렷하게 남아있는 화천이라는 글자. 영산강 유역의 랑동 지역에서 발굴된 것이다. 왕망시대의 화천은 고대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던 김해에서도 발견됐다. 가야 왕국의 조개무지 더미 유적에서도 화천이 발굴된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된 왕망의 화천이 나오는 것은 그 시기 화천을 사용한 사람이 한반도로 건너왔다는 얘기가 아닐까. 우린 중국의 기록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당시 중국은 김해를 구야한국이라 불렀는데 중국과 일본을 잇는 해상 항로상에 구야한국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을 오가는 해상 교역로가 개설돼 있었고 그 중간 기착지가 경주와 가까운 김해였다. 가락국은 해상왕국이었다. 해상무역을 하였다. 중국과 당연히 물물교환의 단계를 넘어서 화폐경제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 즉 중국에서 사라진 김일제의 후손들이
한반도 남쪽에 당시 자기네들의 무역 거점이었던 김해, 옛날 이름 가락국에 충분히 와서 살았을 수 있다. 만약 김일제의 후손들이 신라로 건너왔다면 김해를 거쳐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김해의 가락국도 역시 김수로 왕이 세운 김씨 왕국이었다.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신라에 등장한 김할지 세력은 김해를 거쳐 신라에 정착한 이주 세력을 뜻하는 게 아닐까. 왕망시대에 제조된 돈이 출토되는 지역을 보면 당시 중국에서 한반도를 오가는 해로상의 주요 기착지입니다. 왕망의 패망과 함께 피신한 김일제의 후손들이 아마도 이 해로상의 지역을 통해서 신라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 신라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백제나 고구려에서 나온 유물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백제나 고구려와는 전혀 이질적인 문화를 지닌 수수께끼와 같은 나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것은 이러한 이주 세력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신라의 독특한 문화는 대릉원의 황남대총 발굴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973년 황남대총의 지하 3개가 열렸을 때 발굴단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이전까지 한반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낯선 유물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고국이 달린 화려한 금관이 수습되는 순간 지켜보는 사람들도 숨을 죽였다. 신라 금관 중에서도 가장 장식이 많고 화려한 금관이었던 것이다. 황남대총의 주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발굴단에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금제품이 수습되는 그야말로 황금 무덤이었다. 화려한 황금 유물 못지않게 발굴단을 놀라게 한 것은 특이한 무덤의 구조다. 무덤 안 바닥부터 벽까지 돌로 둘러싸여 있었다. 무덤 구덩이를 판 다음 목곽을 설치하고 그 아래 돌을 깐 뒤에 시신을 안치한 목관과 부장품 괴짝을 넣고 그 위로 다시 돌을 쌓고 흙으로 거대한 봉분을 만든 적석 목곽분이었다. 이 전형적인 적석 목곽분은 사실은 경주 일원에만 존재합니다. 유사한 경주의 적석 목곽분과 좀 비슷하다거나 유사한 무덤은 이제 그 원신라 지역, 경상 북도 지역, 경상북도 일원에서 약간씩 발견되기는 하지만 아주 똑같은 것은 거의 없고 전형적인 적석 목곽분은 경주 일원에만 분포하면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덤의 구조는 물론 쏟아져 나온 화려한 황금 유물까지 흉노 지배층의 무덤 양식과 흡사하다. 신라 지역에서도 황금 유물이 쏟아져 나온 것은 김씨 왕족의 무덤뿐이다. 신라 김씨 왕족의 무덤은 황금으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런 신라 김씨 왕족의 황금 문화는 인접한 백제나 고구려와는 너무도 다르다. 유목민족, 스키타이 민족이지 유목민족은 재산을 금으로 합니다. 이동하기 때문에 수초를 따라가지고 전부 말에 싣고 가요. 그래서 금을 존중하는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이 유목민족이고 농경민족은 금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토착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농경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실은 옥을 숭상했고 백제 저기도 금을 숭상 안 했거든요. 신라만 그랬거든. 그렇다면 신라의 황금 문화는 신라로 이주해온 흉노 세력의 흔적이 아닐까? 신라도 그 민족의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금월숭상하고 신라 왕국을 건설해도 신라는 나라 금국이란 뜻입니다. 세벌인데 금국이란 뜻이 저기 건국했는데 그건 흉노와 많은 전통이 같습니다. 문화 묘제가 우선 같고 흉노족의 그 묘제 구르칸묘 그게와 신라의 적성목각뼈가 같고 그 사람들의 또 이 뿔잔 리튼 문화가 같고 또 하나의 황금숭배 이 같고 서기 200년대에 쓰여진 삼국지 위지동의전. 여기엔 신라의 노인들이 스스로를 중국에서 이주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반도로 와서 마한이 그 동쪽 땅을 떼어줘서 살게 하였다. 마한은 지금 충청도 전라도 일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쪽 땅이니까 경상도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 역사가가 쓴 그 당시 기록에 이게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신빙도 있는 그 내용입니다. 더 놀라운 기록도 있다. 심지어 신라는 마한, 즉 백제 땅의 사람들과는 언어까지 달랐다고 한다. 신라가 이주 세력이 세운 나라임을 말해주는 단서는 그뿐만이 아니다. 역사 기록에 고구려 백제는 그 뿌리가 분명히 밝혀져 있지만 신라의 시조는 어디서 왔는지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남겨두었다. 신라의 그 왕을 배출했던 세력들, 특히 그 초기에 왕을 배출했던 세력들은 혁거세의 후손하고 탈해의 후손, 알제의 후손 이 세 세력인데 그 중에 탈의 경우에는 상문에서 가락글기를 보면은 이 중국 배들이 오고 가는 물길을 수도를 따라서 경주까지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주민이었죠. 그 다음에 혁거세나 알지는 이주민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알이라든지 또 하늘에서 내려온 금괴에서 그 알지가 나온 이런 걸로 봐서 하늘이라는 거 어딘가 다른 곳에서 신라로 이주해온 그 이주민들이었던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이주민들이 이제 세력을 키워서 신라의 왕이 되고 또 세 세력이 동맹을 맺어서 왕위를 장악했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흉노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신라는 이주 세력이 세운 나라였던 것이다. 신라의 문화와 풍습은 북방 기마민족인 흉노의 그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서는 신라를 황금의 나라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세계 고고학계에서는 황금을 흉노족의 상징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라가 위치했던 진안 지역은 인접해 있는 백제나 고구려와 사용하는 언어조차 달랐다고 합니다. 바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세력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김일제의 후손들이 신라를 세운 이주 세력의 대표였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문무왕 비문이 신라의 시조라고 내세우고 있는 성한왕이 이주 세력의 대표는 아니었을까요? 우린 과연 성한왕이 누구인지 우리 역사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문무왕의 15대조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신라 김씨 왕족의 족보에 올라있는 문무왕의 15대조 선조는 누굴까? 10대 미추왕,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에 세자 한자 할아버지 합자가 나옵니다. 족보상으로 문무왕의 15대조에 해당하는 인물은 세한이다. 세한은 우리에게는 낯선 사람이지만 삼국사기에도 실려있는 김알지의 아들이다. 세한이 성한왕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왜 되나 하면은 세란기, 음이
성이라는 거하고 그 두 가지 별성, 뭐 신성성자를 쓰는데 거기 당시 음이 새입니다. 그러니까 새한 하는 건 바로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문무왕릉 비문에 15대란기 삼국사계 그 가계도 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성한왕은 새한이라고 보고 알지는 후대 역사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 시조로 올렸다고 봅니다. 흥덕왕릉 비문도 신라의 태조로 내세운 성한왕의 대수를 정확히 밝히고 있다. 흥덕왕릉 앞에 세워진 목 잘린 귀부에서 떨어져 나온 비편엔 태조 성한왕이 24대조로 나온다. 흥덕왕의 24대조에 해당하는 인물 역시 세한이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에는 왜 김알지를 신라 김씨의 시조라고 했던 걸까? 우린 김알지의 탄생 신화와 비문에서 성한왕을 묘사한 기록을 분석하던 중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성한왕의 탄생을 묘사하는 대목이 놀랍도록 김알지의 등장과 비슷하다. 삼국사기에서 김알지는 시림, 즉 계림의 금괴 속에서 나온다. 비문에서 성한왕은 상림이라는 수풀에서 금여, 즉 금수레를 타고 출현한다. 성한왕이 원궁, 하늘에서 이제 내려왔다는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림이라고 하는 이제 상스러운 수풀에 관한 문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한왕이 금여, 금으로 된 수레에 이제 좌정했다, 앉았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양설화가 유사하기 때문에 성한왕이 김알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무왕 비문의 논리로 보면 신라의 태조 성한왕은 오히려 김알지에 가깝다. 우리는 추사 김정희가 문무왕 비문을 분석해놓은 해동비고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보다 200년이나 앞서 비문을 분석한 추사도 성한왕이 누군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추사 선생은 이제 본인도 경주 김씨로 이제 사실은 김알지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15대조가 성한왕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추사 선생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금성문의 대가였던 추사 김정희는 문무왕 비문 속의 성한왕은 신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라고 결론지었다. 문무왕 비문의 성한왕이 김알지라면 돌연 등장한 김알지의 금괴는 머나먼 중국 땅에서 신라로 이주해온 투후 김일제의 후손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이유로 박혁거세로부터 시작된 신라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어쩌면 김알지일 수도 있는 성한왕과 투후 김일제를 내세운 걸까? 혹시 미약한 이주 세력으로 출발한 신라 김씨의 긴 여정을 기록한 것은 아닐까? 신라 김씨는 문무왕 때 이르러 비로소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문무왕은 7년에 걸쳐 당나라와 싸워야 했다. 대당 전쟁은 민족의 생존을 건 치열한 전투였다. 비문이 세워지기 6년 전인 서기 676년, 신라는 격전 끝에 20만 당나라 대군을 물리쳤다. 문무왕 비문은 신라 김씨 왕족이 한반도의 중심에 우뚝 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기록이다. 신라 김씨 왕족은 대당 전쟁에서 승리한 자부심을 담아 한반도에 건설한 김씨 왕국의 역사를 비문 속에 남겨둔 것이다.
그래서 대당 전쟁에서 호국 의지를 모았던 사천왕사의 문무왕 비문을 세우고 신라인들의 핏줄에 중원을 위협하던 흉노의 기상이 흐르고 있음을 밝힌 것이 아닐까. 문무왕 비문은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신라 김씨 왕족들의 당대의 공식 기록입니다. 아직까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적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라 김씨 왕족은 흉노족인 김일제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주 세력으로 시작해서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 당나라 대군과도 싸워 이긴 신라 김씨의 피 속엔 흉노족의 기상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 남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문무왕 비문은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틀 안에 가두지 않는다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1300년 전 문무왕 비문은 오늘 우리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인가?